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절도 설날 명절도 끝나고 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보다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현상, 또 심리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또 한국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영상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해서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뭐가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이 심리적인 현상, 심리적 현상, 이걸 심리적인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는가, 뭐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에는 어떤 혐의들이 이렇게 지금 혐의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적으로 따지자면 아직 법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거 인간의 순수한 양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양심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요. 그런데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를 계속 지지하는 이 심리적인 현상,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해 드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둘이 쪼개져 가지고 지금 보수주의자들하고 진보주의,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두 진영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이념은 뭐고 진보라고 하는 이 이념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싸우지도 말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탄핵해서 빨리 대통령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새롭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경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와 갖고 대통령직을 대통령으로서 계속 이렇게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사회적인 부작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보수 진영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나라 뒤집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5.18 사건보다 더 큰 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 통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대혼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전체적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 보수 진영에 대한 끊임없이 또 공격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적인 심리적으로 이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 행복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쉽게 말하자면 폭동과 여러 난리들이 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싸움만 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들아, 에?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윤석열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빨리 탄핵하고, 이제 좀 있으면 2월 달이잖아. 그러면 2월 빨리 해서 2월 말경이나 3월 달에는 탄핵을 해서 빨리 새 대통령을 뽑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이 철학적으로, 제가 종교적으로, 오늘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오늘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심리적인 현상, 이 사회적인 현상, 이것들을 오늘 철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드릴 거니까 잘 오늘 들어보시고, 우리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보수주의 이념으로 돌아가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주의 이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이념과 진보 이념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이 나면은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윤이라고 하는 이 성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작년 12월 3일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이 대한민국 법을 어긴 주요 혐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혐의가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됐어요. 그 뭘 보면 아냐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혐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고, 잘 보세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다고. 지금 10명 정도 그 우두머리 다 구속됐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구속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지금 회부가 됐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몇 가지냐? 5가지로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 계엄 선포 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주요 혐의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5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계엄이 계속 갔으면 혐의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장이 났기 때문에 혐의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오래 갔으면 이게 오래 갔으면은 혐의가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났을 텐데, 그럼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뭐 전 국민이 다 알지만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혐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다
이런 혐의가 있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됩니다. 자, 국무회의를 했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걸쳐야 됩니다, 여러분. 국무회의를 걸쳐야 돼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을 선포하는 뭐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랬어요. 국무위원들 그때 11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윤이란 것은 윤석열을 말합니다. 계엄하는 날 12월 3일 날 12시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지요. KBS 생방송 잡아놨다며 가버렸다.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있죠. 이게 중앙일보가 조중동에 들어가는 보수신문이에요. 보수신문이 1월 31일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두 기자가 이거 기사를 작성해서 오늘 올려놓은 건데, 이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에요. 다 알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깜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법으로 얼감해 가지고 집어넣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국무회의도 하지도 않고 KBS 생방송을 10시에 잡아놨으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해야 되겠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가 시작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도 없었고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장관이라고 하면 뭐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드릴게요. 그는 또 국무회의가 열린 소회의실은 보통 수석들이 대통령과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소회의실에선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최 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소회의실의 좌석 배치도와 출입구 등을 직접 그려 제출했다. 그래서 이 회의록도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걸쳐서 의사봉을 땅땅땅 뚫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국무회의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혐의가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다 하면은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놈들은 깜빵을 살아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지. 예를 들어서 강도가 너무 집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거니까 그건 잡아다가 조사를 해갖고 기소해갖고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도,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걸 정치 논리로 바라보면 이게 끊임없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1번, 자, 윤석열의 주요 혐의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정치, 종교 모든 걸 다 떠나기 때문에 대통령자도 뺄게요. 윤석열이란 대한민국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윤씨가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뭘 했느냐? 계엄을 갑자기 선포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계엄을 선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살짝 해가지고 뭐 인터넷 기사 뭐 올라왔나 이렇게 보니까 최고 우쭐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 우쭐에 뭐가 있냐면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봤어. 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선포했더라고.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었을 때가 1시 반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혐의는 제가 인정된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이 선포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걸치지 않고 했다. 그래서 혐의 인정.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인정이 돼도 그는 탄핵감입니다. 탄핵됩니다, 여러분. 1번 계엄 선포가 합당했느냐, 위헌이냐,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냐 또는 위헌이냐, 뭐 아니면 뭐 유식한 말 다 빼고 그냥 국무회의가 그 법적으로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립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인정이 돼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이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포고령 1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혐의입니다.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이라는 것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육군 대장 무슨 김한송가 무슨 뭔가 누군가를 대장을 갖다 앉혀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포고령을 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포고령이 최고 처음에 발표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1950년이에요. 전쟁이 6월 25일 날 터졌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포고령 1호는 우리나라 포고령 1호는 이승만 대통령 때 발표가 최고 처음에 됐는데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 26일 날 포고령 1호가 선포된 것이 아니고 7월 7일 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7월 7일 날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됩니다.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돼요. 이때 내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1호 발표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걸 보면. 그래서 포고령 1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1950년 7월 7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7월 7일 날 발표했으니까, 봐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월 3일 날 이게 포고령 1호를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전쟁이 터졌는데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잖아요. 바로 26일 날 발표된 게 아니고 7월 7일 날 발표됐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열흘이 넘어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정치활동 금지, 그러니까 국회, 지방의 정당의 활동, 정치적 걸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포고령 1호를 작성해 가지고 계엄사령관이 발표했는데, 그래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합헌이에요. 합헌이라는 것은 법에 합당하다, 그 말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라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인간의 양심으로 접근하세요. 인간의 양심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내 양심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7월 7일 날 발표가 돼서 전쟁은 6월 25일 날 터졌는데, 그러니까 6월 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전쟁이 터져갖고 30일까지니까 6일이죠. 6일에다가 7일 더우면 13일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갖고 13일 있다가 전쟁이 터진 날 포함해갖고 13일 만에 이게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국가행위 금지, 그 다음에 범죄 엄중처벌, 계엄사령관의 권한 강화, 언론 및 출판 검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징발, 징용, 노동동원. 계엄사령관은 전시에 필요하는 징발, 그러니까 군인 징용. 그러니까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군인을 더 이렇게 징용하는 겁니다.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동 같은 거.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 때에도 이거 포고령이 1960년 4.19 혁명 때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일부 조항이 유지가 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하야했잖아. 쫓겨났잖아. 하야한 후에 폐지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권력은 이렇게 잡으면 김일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권력력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네. 내 양심에 비춰보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시간이 그러니까 1950년 7월 7일 날 있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기에요. 그 포고령 1호입니다. 아까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날짜는 2025년 12월 3일입니다. 3일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뭐가 선포가 됐느냐,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은 조금 늦게 좀 발표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건 아까 이승만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허위 선동을 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네 번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특별한 건데 이승만 대통령 때하고 특별히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적인 거라 의료 혼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공의에 대해서 감정이 엄청 안 좋네. 그러니까 이놈들을 계엄법에 처단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은 뭐 처단하는 걸 좋아하네. 보니까 계엄법은 처단하는 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이 계엄 포고령 1호를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 때 전두환 때 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내용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장 앞에 나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회, 이재명이가 버티고 있는 이 국회,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저 국회, 저거를 갖다가 일체의 정당활동을 금해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헬기를 보내가지고 국회를 갖다 제압하려고 했지요. 국회를 제압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혐의가 뭐냐면 국회에 군대를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냐,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거요. 불법적이냐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뭐 위헌적이냐, 위법적이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불법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위법적이냐, 요걸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합법적이냐 위법적이냐. 요것도 불법입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위법적이에요.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령 선포부터가 잘못됐어.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위법이야. 선관위 압수수색도 저기야. 그러니까 선관위는 왜 압수수색 했을까?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부정선거 이야기 많이 하던데 여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합당화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이런데 올인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순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 가지고 떠들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위법으로 내가 했지요. 그 다음에 포고령 1호 자체도 정당활동을 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금한다 이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국회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군대를 투입해 갖고 정당활동을 금하는 건데 이게 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자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인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그게 다 위헌이야. 위법이고 불법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 국회 안에 뺄갱이들이 수두룩 한데 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우리가 이 현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대한민국 법률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에 입각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 갖고 대한민국 법률에 입각해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 위헌적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면은 전두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헌법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 1980년입니다. 전두환 때예요. 전두환은 죽었지요.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때 방송에 나올 때는, 그때 당시 87년도에 방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안 했어. 데모 또는 시위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운동, 왜 제가 이걸 잘 아냐면, 이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 갔다 와갖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87년도면. 그래서 87년도에 대학교에서 진짜 이 데모라고 하는 시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에 보면 막 전경들이 막 그거 막 무슨 막 뭐 이렇게 전투복 입고 위에 머리에다가 또 헬멧 쓰고 막, 그 다음에 이거 뭐요, 봉이라고 그러나 뭐 이거 들고 체류탄 터뜨리고 뭐 난리를 했었죠. 1987년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이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군대를 투입하고, 야, 저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 라고 하는 거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된 것이 아니라니까. 없어. 대통령도 그걸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 왜? 전두환한테 되어버렸거든. 전두환이한테 이 국회 해산권 때문에 전두환한테 이게 당한 것이 있고, 그래서 국회가 그때 막 해산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권력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래서 상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 해산권을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87년도 개정된 헌법이에요. 그래서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의 독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해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걸로 끝난 거야. 윤석열이라는 한 대한민국 이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이 권한을 휘두른 거야. 이건 불법입니다.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마땅히 탄핵이 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일에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사회 폭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어긴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의를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 법률,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형사법이 있는데, 그걸 어긴 것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해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관위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스카이데일론 있죠. 부정선거, 이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가 됐다. 99명이 체포가 됐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데가 스카이 데일리라 그랬죠. 이 스카이 데일리가 어떤 데냐면 신천지 있죠. 신천지. 이 스카이 데일리는 유독 신천지 기사를 많이 이렇게 퍼뜨리는 신문사예요. 스카이 데일리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하고 스카이 데일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스카이 데일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중에 누가 이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게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스카이 데일리. 그래서 이 스카이 데일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 사람들이 신천지 기사를 많이 이렇게 내보냈어요. 보면. 근데 이 스카이 데일리 신문사에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인들이 성간이 연수원인가 거기에서 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미군한테 넘겼다. 이게 다 가짜 뉴스로 발표가 됐지요. 그래서 저번에 JTBC 뉴스도 제가 JTBC에서도 이것이 가짜라고 미군한테 직접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JTBC 이게 저녁 뉴스에 이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군에서 확인해 줬어요. 체포한 적 없다. 그리고 조사한 적 없다. 이런 건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 그래서 그 선거관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도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자료도 내고 또 증인도 신청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헛짓거리야. 내가 볼 때는 헛짓거리야 이거. 그래서 그 SBS 뉴스 오늘 1월 31일자 6시 오전 6시 17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조태용이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조태용이가 누구냐면 국가정보원장이요. 국정원장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인데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제목을 잡아서 SBS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그 이재명이나 여러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고, 또 부정선거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조사하려고 그때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갖다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했는데,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부정선거는 허구입니다. 여러분들 가짜예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가짜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계엄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여론을 몰고 가는 거 보면은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자꾸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앞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데, 이건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개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숫자예요. 수개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일이 손으로 개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개씩 묶습니다. 그 선거 투표지 있죠. 그거를 100개씩 묶어갖고 고무줄로 튕겨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100개, 10개면은 1000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산실에 넘겨주고 하면 전산에다가 또 입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게 선관위 서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선관위 서버로 그 모인 것이 각 방송국으로 그것이 송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 개표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걸쳐서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선관위의 이렇게 서버에 입력되는 그 수는 수개표를 해갖고 수개표를 해서 전산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방식이. 그럼 전산을 입력을 하고 이것이 입력이 되면 이게 선관위 이제 서버에서 이제 송출한 그런 내용들이 각 또 방송국에 이렇게 전달을 해 줍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각 방송국에서 이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방송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은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예요. 수개표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개표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손숫자예요. 이게 손숫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세갖고 100장씩 묶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항상 저번에 예전에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뭐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보수당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이것을 윤씨 아들인 윤석열이가 이거를 갖다가 믿었다는 사실이 나는 웃긴 거야. 이게 웃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이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걸 믿냐고, 대통령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현 체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들이 변호할 때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다 뻘짓입니다. 내가 볼 때는 탄핵되는 데는 아무런 이건 도움이 안 돼요. 탄핵을 막는 데에는 이 부정선거 가지고 용 써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이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장 우원식, 그 다음에 여론의 꽃 수염 많은 사람, 수염 긴 사람, 그래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하고 뭐 여러 사람, 뭐
또 여당 대표 한동훈이도 체포해라고 했다 하지요. 그래서 체포를 지시했는데 대한민국은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져도 무조건 체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영장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영장주의가 뭐냐면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돼. 영장.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이번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그 한남동인가 어딘가 그 뭐 관저로 가갖고 체포를 했지요. 경찰 첫 번에 가갖고는 공수처가 첫 번에 경찰하고 가갖고는 체포를 못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경찰들도 투입을 하고, 예? 이번에는 꼭 체포하리라 해가지고 가서 체포해가지고 공수처로 데려갔지요. 그러니까 이거야 혐의가. 근데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놓고 아무 영장도 없이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아닌 거, 한동훈이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당 대표입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그 다음에 여론의 꽃, 그 수염 많은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국회의장 우원식,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체포영장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죄를 지었어도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갖고 체포하러 갔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는. 그래서 이 5가지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라고 나는 보수주의자니까 무조건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계엄 선포한 것이 합법적이었느냐, 국무회의도 안 하고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고령을 통해서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를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국회 해산권이 없다 이 말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지지자들이 그를 계속 지지하는 이 현상,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 심리적인 현상, 그렇죠? 지지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헌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헌법도 어기고 우리나라 법률을 어겼어.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거니까 대한민국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은데 들어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 있지.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알죠? 조국이라는 사람도 저번 달에 12월 달에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소에 들어갑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원래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감옥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해갖고 감옥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지지자들이 그를 계속 지지하는 심리적이고 이 사회적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지지하는 그 심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을 철학적으로 내가 분석해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걸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면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양심하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지부조화 이론이라 그래요. 인지부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게 신념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그 사람을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이 그 보수라고 하는 신념이 있고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껴.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을 합리화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대포로 그냥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뽑았다, 내가 잘못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러면 나는 보수를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던졌을 때 투표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고 예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대통령은 조금 잘못했지, 그러니까 잘못을 어떻게 해요? 축소하는 거야. 잘 아셔야 됩니다. 축소하거나 윤석열이의 잘못을 외면해요. 대통령의 잘못을 외면합니다. 외면해버려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아니, 대통령이 계엄한 건 당연한 거지. 원래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잘못은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야. 그래서 과장을 하게 돼. 옹호하게 되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그의 업적을 과장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요?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 대통령이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설날인가 그 홍준표하고 두 사람이 그때 MBC에서 저기를 했지요. 토론을 했죠. 토론을 했습니다. 홍준표. 근데 홍준표가 그때 MBC 토론할 때 이 계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계엄이 해프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헌법을 어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갖고 움직였던 주요 10명의 혐의자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거예요. 열의 일명 없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이도 구속이 됐고 대통령도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홍준표가 MBC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설날에 토론회를 했지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계엄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구나. 이게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심리적 현상, 이 사회적 현상을 첫 번째로 철학적으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편향이라는 건 한쪽으로 완전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 있어요. 근데 기존 신념이 있어. 나는 보수야. 나는 민주당은 뺄갱이로 봐. 그러니까 나는 그쪽은 지지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보수야. 기존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왔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보수 진영에서 찍어져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 그 사람이 계엄을 선포해 갖고 뭘 잘못을 했다 하네.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사람,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확증 편향을 프레임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확증 편향을 가진 자들은 이 프레임에 갇힌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두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보수 진영이 있고 또 하나는 진보 진영이 있어요. 이게 두 프레임이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나는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번에 내가 보수 진영 후보 대통령을 내가 찍어줬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가 잘못했다네. 계엄이라는 걸 선포해 갖고 죄를 졌다 하는데 진짜 그럴까? 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과소평가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보수 진영 국회의원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 진영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무시 내지는 과소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무시 내지는 과소평가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윤석열을 공격 안 해. 상대편을 공격해. 그러면 보수 진영의 상대편은 누구일까? 진보 진영이에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대표인 누구? 이재명이나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를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두 프레임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에 두 프레임이 있어요. 두 프레임이 뭐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양당 체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양당 체제로 거의 굳혀져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잠깐 중도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두 프레임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영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 그리고 또는 그 잘못에 대해서 너무 작게 보는 거야. 작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뭐 계엄 선포할 수 있지 뭐. 계엄 해가지고 잠깐 했잖아. 몇 시간 했다가 계엄을 해제했잖아. 근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 과소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이 말이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에요. 프레임에 갇힌 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갖고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위헌 헌법을 어겼고 위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어겼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공격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철학적으로 확증 편향 때문에 이게 편향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증. 증이라는 건 증세예요. 확증 편향 증세 또는 증.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야. 인간의 심리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대통령 그러니까 저번에 48.7%입니다. 48.7%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8.7%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대. 그래갖고 뭐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와 처음에. 그러면 그래?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해버리거나 걸러내는 거야. 무시하거나 불신해버려요. 그건 맞지 않다. 틀린 소리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 정광훈 목사 나와갖고 하는 거 봐봐. 우리가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광훈이가. 이 정광훈이가 전두환하고 같은 집안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광훈 목사도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가 뽑은 사람이야. 보수 대통령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잠깐 실수한 거야. 무조건 밀어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윤석열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이렇게 투표로 뽑았을 때 그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철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지지하는 사회적인 심리,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은 어디 있을까? 집단 정체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단 이론, 뭐 집단 이념 뭐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은 이게 집단 이념이 있어.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념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가 있고, 불교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교리가 있고, 또 뭡니까?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교리라고, 아니 종교적으로는 그걸 교리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서는 또 사회적으로는 그걸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 그러니까 이게 집단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보수주의자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은 나는 보수주의자야. 아니면 나는 진보주의자야.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주의자는 그 중간주의자인데, 중간주의자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중도층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는 중도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회색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하고 까만색을 섞어 놓으면 회색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중간색이라 그래 갖고 이걸 회색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인은 보수주의자 아니면 진보주의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보수라고 하는 집단, 보수 진영, 보수주의, 이념이니까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되겠지요. 이념이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 진보주의.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을 갖고 나는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의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지지하거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이 두 무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이게 소속감이 있다 이 말이야. 소속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의 지도자인, 그 집단의 지도자가 누구요?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지지를 보내는 거야.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임기만 끝나기를 바래.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자기 당에서, 자기 진영에서 또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래.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별 상관없어. 그래서 이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억누르고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충성심을 우선한다 이거요. 이게 심리야. 인간의 심리라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억누르고, 잘못한 거 알아. 에이, 윤석열이도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는데, 아이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보수주의자, 나는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이러한 집단 전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즈음에 그분의 지지율이 13%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40%, 뭐 어떤 데는 뭐 45%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제 진영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집단과 두 집단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이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집단의 이제 패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의 패싸움이 되면 옳고 그름이 없어. 무조건 상대편은 그냥 아구통을 날려야 돼. 무조건 날려야 돼. 무조건 날려서 그냥 아작을 내버려야 돼.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두 진영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두 집단의 싸움, 두 진영의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즈음에는 1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40%, 45%까지 올라왔냐 이거요. 이런 것은 집단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의 싸움, 두 집안의 싸움, 두 집단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이렇게 번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어떻게 계속 지지할까? 의문이지요. 이게 철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권위적인 지도자에 대한 복종심이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걸 종의 근성이라고 할까? 노예 근성이라고 할까? 이게 노예 본성이라고 할까요? 노예 근성? 뭐 좋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용어를 쓰든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원래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원래 복종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신에 대한 절대 복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신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제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 이걸 누구냐, 또는 왕,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눈에 보이는 신에게 복종한다 이게요. 우리 인간은 복종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대통령에 대한 복종심,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내부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권위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누가 강하냐면 이것은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 진보 진영 사람들보다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동안 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 진영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또 누가 전두환이가 또 나와가지고 이런 강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나와갖고 국민들의 또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누가 있냐면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내가 대통령인데 네가 말을 끊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지시를 했는데 네가 거역을 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권위적인 사람 3명을 뽑으라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이 3명을 뽑는 거예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3대 대통령 그렇게 할게요. 3대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알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봅니다. 3명.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나 보통 사람. 그래서 자기를 보통 사람으로 부른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언어 안에 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야. 전두환이는 권위주의자일지 모르지만 나 보통 사람 노태우는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같은데 이게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보면은. 그리고 그때 당시 코미디 패러디도 있었는데 코미디언들이 뭐냐 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뭐 유행어 같은 거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대통령은 이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보수 진영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그 사람 본질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목사들도 보면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대표적인 목사를 뽑으라고 그러면 정강훈입니다. 정강훈. 권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가진 목사가 누구냐? 이거 한 사람을 뽑으시오. 그러면 정강훈이야. 이런 사람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종하고 자기가 지시한 명령을 따르는 거를 좋아라 해. 속에서 엄청 좋아라 해. 흡족하게 생각해. 만일에 자기 지시를 안 따랐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쌍욕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도 이 안철수 개 땡땡 막 그러죠. 이 새끼야 네가 이 말이야 평생 정치할 것 같아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해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목사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나한테 덤벼.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런 대통령이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이게 엄청 강합니다. 윤석열은 그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안 찍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의 성향을 내가 깨뜨려 봤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통령을 찍을 때 안 찍었습니다. 저는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나이가 안 돼갖고. 그리고 전두환이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인가 거기서 투표해갖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갖고 체육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 국민들이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전두환이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때부터. 근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수주의자들도 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권위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단적으로 하나 보여줄게. 옛날에 윤석열이가 이런 말이 한 적이 있어. 검사입니다. 검사 때 한 말이 있어요. 검찰총장 할 때 한 말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할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속을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한마디 갖고 어떻게 윤석열을 꿰뚫어 보냐고 이야기해줘. 저는 이걸로 꿰뚫어 봤습니다. 윤석열을. 쟤는 권위주의 성향이 엄청 강하구나. 자기 위에 있는 대통령도 무시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엄청 좋게 본 사람들이 있어. 엄청 좋게 본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좋게 봤다. 그래갖고 막 공정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윤석열 하면서 투표해줬죠. 저는 윤석열을 안 찍었습니다. 이재명 찍었어요. 왜? 윤석열이가 하면 나라 망할 걸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는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확 드러날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이다. 이런 사람은 골목대장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대장처럼 대장 노릇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골목대장. 그러니까 야 검사들 올해가 한 잔 쏘겠다. 가자. 우리 한 잔씩 마시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술도 좋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돈도 잘 써.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성향은 원래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결혼을 엄청 제가 볼 때 김건희 그 여사하고 엄청 결혼을 늦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이 대초껏다 뭐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 말 속에서 뭘 알아버렸냐? 이 사람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한 방에 알아버렸어.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했던 거 뭐 이런 거 간간히 뉴스에 흘러나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안 되겠다 해서 나는 안 찍어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투표한 사람은 대통령이 다 됐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은 모두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2명이 딱 안 찍어줬어요. 내가 박근혜, 윤석열은 죄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찍지 않았어요. 내가 찍지 않는 사람은 다 탄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투표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한 달에서 보름 사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꿈으로 보여줘요. 이번에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걸 다 보여줘요. 나는 다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때는 48.7만 보여줬어요. 48.7 숫자만 보여줬지 누가 이번에 대통령 된다고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건 박근혜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탄핵이 됐지요.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복종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가지 성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 있죠.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권위주의에
복종을 안 해요.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전두환한테 전두환은 물러가라, 독재는 물러가라, 독재는 물러가라, 이것이 나왔지요. 그래갖고 독재는 물러가라, 그게 아니구나,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막 이게 막 그때 대한민국 80 몇 년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가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때 데모를 많이 했어, 시위를. 그래서 뭐 박정철도 죽고 그 뭡니까, 연세대, 박정철은 서울대고 연세대는 이한열인가, 걔 체류탄 맞고 죽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봅시다. 아니,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 잘못한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느냐. 이것을 철학적으로 다섯 번째는 메시아 콤플렉스라 그래요. 콤플렉스. 메시아는 알지요. 메시아는 기독교인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메시아 하면 다 알 거야. 메시아는 뭐 구원자,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정 지도자를 구원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래서 어떤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 떠돌냐면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윤석열은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다, 왕이다, 뭐 이런 말이 흘러나오죠. 이거 이 윤석열에 대한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도자들 구원자 또는 영웅으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이는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녀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아마 이런 것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메시아 콤플렉스를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콤플렉스라는 걸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외모, 뭔가 잘 못생겼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체형이 작다든지 하면 자기 콤플렉스는 그러니까 열등감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어, 이런 말이나 나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어, 이런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못하는데 윤석열은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콤플렉스가 뭐가 있냐면 성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능 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있어. 나는 좀 부족해. 근데 윤석열이는 대단한 사람이야,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윤석열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은 대부분 콤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다 있어요. 사람은 나는 옛날에 공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생 앞에 가면 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은 또 뭐가 있어? 대부분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되냐면 학문,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갑자기 서울대생 앞에는 지방대 나온 애들이나 전문대 나온 사람은 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콤플렉스가 있어. 저 여자는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지만 뭐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냐면 권력.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절대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일평생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면은 시기심을 내고 자기의 원수로 취급하거나 자기가 도전할 만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만 자기가 일평생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은 추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모가 아주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자기의 콤플렉스를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나름대로 소망은 해보죠.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메시아 콤플렉스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이야,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야,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다. 그래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야. 영웅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을 계속 해야 돼.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우리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 영웅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거를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지지하는 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학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진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정의사회예요. 정의사회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알고 계속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진리. 그래서 종교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철학적으로도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대통령을 두둔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따라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무조건 뭐 보수 진영에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5가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다 수집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이성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니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입해 갖고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윤석열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때까지도 많은 대통령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대통령이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 뭘 추구하느냐? 민주주의는 뭘 추구하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추구해요. 다수결 원칙. 다수결주의예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좋아서 뽑겠지.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대통령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수결에 의해. 국회의원도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래서 대통령은 바뀌어야 돼요. 한 진영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독재예요. 그것이 독재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은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4년에서 8년밖에 못해요. 근데 어떻게 18년이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다 그 말이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는 수시로 대통령이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윤석열이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진보 진영에서 한번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보수 진영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진보 진영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가야 독재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이가 계속 하다가 그 아들 김정은이한테 내려주고,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했고, 김정일이가 하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 김정은이가 하죠. 이거 독재예요. 한 진영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보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민주주의는 망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지지자들이 그를 계속 지지하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철학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리와 정의,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 공동체 의식과 같은 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탄핵을 이 대통령을 윤석열을 이제 탄핵을 해야 되고, 탄핵을 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 이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는 다수결로 해보면 돼요. 투표해 갖고 하면 된다니까. 또 투표했는데 투표했는데 뭐요? 이거 저기 뭐야, 투표를 했는데 뭐 부정선거니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항복하면 돼요. 깨끗하게 항복.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절대 부정선거 운운하면 안 되고, 앞으로 진보 진영에서도 저기 부정선거 그런 거 입바퀴도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각 진영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서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연장하면 대한민국 완전히 개판돼 버립니다. 개판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내 마음대로 탄핵해도 되겠구나, 이것이 대통령 머리에 각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탄핵의 유혹을 계엄에 대한, 계엄 선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엄을 선포해서 불법을 저질린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이 저는 좋다고 내 양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진영 논리도 아니고 내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는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없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여기다 심리적으로도 하나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이거예요. 돈을 써도 한국에 안 쓰고 저 외국 나가서, 그래서 설날 연휴 때 외국에 나간 사람이 134만 명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돈을 한국에 써서 봐. 그래서 저는 내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되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는 다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런 권위적인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 시끄럽게 됐잖아. 그 권위적인 사람이 들어서면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정강훈이 너도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빨리 탄핵을 결정을 해서 2월이나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달 안에는 빨리 탄핵을 결정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2개월 안에 뽑아야 된다고 하지요. 탄핵이 되면. 그럼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유능한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라 이 말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이끌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